펜실베이니아 시골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떨어진 낙엽 위로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산책로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며느리 지윤이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나하나 주워 바구니에 담고 있었거든요. 갈색의 동그란 것들, 밤이었습니다. 다람쥐들이 겨우내 먹으려고 숨겨두는 그 밥 말입니다. 지윤, 그거 다람쥐 밥이야? 사람이 그걸 왜 주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볼까봐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그런데 지윤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 멀쩡한 걸 왜 버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멀쩡하다니? 땅에 떨어져 흙이 묻은 벌레나 먹을 그것이 멀쩡하다니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제 식탁 위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죽 한 그릇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갈색 조림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이었죠. 한 숟갈을 떠먹은 순간 저는 30년 영양교사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 제 며느리는 쓰레기 취급받던 그 밤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거릿 코왈스키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67살의 할머니죠. 지금은 이렇게 닭 모이나 주고 손주들 자랑이나 하며 살지만 저는 30년 동안 동네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일했습니다. 수백 명 아이들의 급식 시판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저에게 음식이란 늘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30년 동안 저는 시판 앞에서 단 세 가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이게 영양가가 있는가? 이게 안전한가? 이게 돈값을 하는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낭비 없는 부엌, 효율적인 식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 살림. 제 어머니가 대공황 시절을 견디며 가르쳐준 신조였거든요.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다. 하지만 동시에 먹을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도 죄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평생 철칙처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어느 날 아들 데이비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요? 한국에서 온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한지윤. 충청남도 공주라는 작은 도시 출신이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곤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매운 음식, 그리고 김치. 그게 바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본 게 전부였죠. 발효된 배추를 땅속 항아리에 묻어먹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는 솔직히 미간을 찌푸렸던 기억도 납니다. 음식을 땅에 묻는다니 제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지윤이 음식 정말 잘해요. 데이비드가 신이 나서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봤자 매운 거랑 냄새나는 절임 아니겠니? 제 부엌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한다 얘야. 부끄럽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엌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준 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소금 한 꼬집을 넣는 위치까지 제가 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건 제게는 낯선 사람이 제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지윤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합니다. 작년가을,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 10월이었죠. 데이비드가 차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 조수석에서 조용히 내린 그 아이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라며 제게 건넸는데 곱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처음 보는 과자들과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갈색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밤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지윤이는 영어가 서툴었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밤이라니. 우리 동네 뒷산에 가을마다 지천으로 떨어져서 다람쥐들이나 주워 먹는 그 밤말인가? 그걸로 뭘 만들어서 선물이라고 가져왔단 말인가? 저는 예의상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그 유리병을 부엌 찬장 맨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꺼낼 생각도 없었어요. 저에게 밤이란 그런 거였거든요. 음식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것, 사람 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 제가 사는 동네 마트에 가면 가을에 작은 망에 담긴 밤을 팔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나 비싼지 저는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중 정도 되는 양에 6달러, 7달러씩 받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다나 뭐라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누가 저 비싼 걸 사 먹나? 더구나 그 단단한 알맹이를 어떻게 까서 어떻게 먹는지조차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밤은 좀 묘한 존재입니다. 노래에는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 캐럴에 보면 모닥불에 밤을 굽는다는 가사가 나옵니다.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노래는 흥얼거릴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밤을 직접 구워 먹어본 사람은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래 속에만 존재하는 음식이랄까요? 마트에서 비싸게 팔리지만 아무도 사지 않고 가을이면 길바닥에 굴러다니지만 아무도 줍지 않는 그런 이상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그저 다람쥐의 양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의 목록에 밤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30년 영양교사 인생의 목록에는요. 아이들 시판에 밤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윤이가 우리 집에 온 첫 며칠 동안 저는 그 아이를 멀찍이서 관찰만 했습니다. 부엌일을 거들겠다고 나서면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죠. 제 영역이었으니까요. 지윤이는 서운한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조용히 마당을 쓸거나 빨래를 개거나 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뭔가 단단한 고집 같은 게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아침 뒷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의사가 권한 거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화 끈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윤이가 따라 나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의 펜실베이니아 숲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풍이 붉고 노랗게 타오르고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죠.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서리고 머리 위로는 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던 그 아침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 장면이 시작됐거든요. 산책로를 절반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지은이의 발걸음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봤죠. 그 아이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하나하나 줍고 있었어요. 처음엔 동전이라도 떨어뜨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지윤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놓인 건 갈색으로 윤이 나는 밤알이었습니다. 가시가 벌어진 밤송이 옆으로 토실토실한 알맹이들이 굴러나와 있었죠. 지윤이는 그것들을 흙을 털어가며 정성스레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가 땅바닥에 떨어진 다람쥐 밥을 줍는 걸 본다면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코왈스키 집안 며느리가 길바닥 음식을 줍더라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는 게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는 그날 산책로에서 지윤이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지윤, 그만 일어나. 사람들이 봐. 제 말투에 짜증이 묻어났던 모양입니다. 지윤이는 잠깐 저를 올려다봤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른이 화를 내면 슬그머니 손을 멈추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바구니에 밤을 담는 손길이 오히려 더 정성스러워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이는 그 바구니를 두 팔로 소중하게 안고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그 아이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그리운 것을 만난 사람처럼 눈가가 촉촉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운 밤 한 바구니가 대체 뭐라고? 집에 도착하자 지윤이는 그 밤들을 부엌 한 구석에 펼쳐놓고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봤죠. 제 깨끗한 부엌 싱크대에 흙 묻은 길바닥 밤이라니 손가락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당장 가서 다 쓰레기통에 쏟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지윤이의 그 진지한 눈빛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 아주 귀한 것을 다루는 사람의 손길. 저는 그 손길을 차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엌 옆으로 데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데이비, 지윤이가 오늘 산책로에서 밤을 주웠어. 땅에 떨어진 거. 다람쥐 먹는 거 말이야? 좀 말려야 하지 않겠니? 동네 창피하게. 데이비드는 잠깐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선 가을에 밤 줍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래요. 어릴 때 할머니랑 산에서 밤 줍던 게 제일 좋은 추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두세요.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추억이라니. 길바닥 밤을 줍는 게 추억이라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땅에 쪼그려 앉아 흙 묻은 밤을 하나하나 줍던 그 작은 등. 그리고 그 눈가에 어렸던 촉촉한 무언가. 저는 그게 무엇인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제 식탁 위에서 황금빛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윤이가 밤을 주운 그날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닭장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장 너머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톰 아저씨였습니다.
톰은 저보다 10살쯤 위인 노인입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하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이 마을의 흙과 나무에 관해서라면 톰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마거리, 자네 집 며느리가 산책로에서 밤을 죽더구먼. 저는 갈퀴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들켰구나. 동네에 소문이 났구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변명거리를 찾느라 머릿속이 바빠졌죠. 아, 그게요, 톰. 며느리가 한국에서 와서 아직 여기 문화를 잘 몰라서요. 제가 곧 단단히 일러둘게요. 길바닥 음식을 줍다니 창피해서 원. 그런데 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비웃는 대신 오히려 담장에 기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을바람이 그의 흰머리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마거리.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네, 100년 전에 이 동네가 어땠는지 아나? 저는 영문은 몰라 그를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이라니. 갑자기 무슨 옛날 이야기인가 싶었죠? 100년 전 이 동네 산이란 산은 전부 밤나무 숲이었어. 자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도 저 산책로도 다 밤나무 그늘 아래였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이 일대 화렵수 4그루 중에 한 그루가 밤나무였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그루 중에 한 그루라니. 그 흔하디흔한 다람쥐나 먹는 그 밤나무가요? 갈퀴를 쥔 손에서 힘이 슬며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톰? 정말이고 말고. 미국 밤나무라는 거였어. 동부의 삼나무라고 불렸지. 키가 30m까지 자라고 둘레가 어른 2~3명이 팔을 둘러야 할 만큼 굵었어. 600년, 700년씩 사는 거목이었다고. 메인주에서 미시시피까지 동부 전체 숲을 그 나무가 뒤덮고 있었어. 다 합치면 40억 그루쯤 됐다더군. 40억 그루. 저는 그 숫자를 입속으로 되뇌어 봤습니다.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숫자였죠. 그런데 제가 평생 살아온 이 펜실베이니아 땅에 그렇게 많은 밤나무가 있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한 그루도 안 보여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단 한 그루도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산책로에 떨어진 밤이라곤 누군가 어쩌다 심은 작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려니 했습니다. 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이 들어왔어. 1900년대 초였지. 아시아에서 들어온 나무에 묻어온 곰팡이병이었대. 줄기 마른병이라고. 그 병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어. 나무 껍질을 파고들어서 나무를 안에서부터 말려 죽이는 거였거든. 1950년대가 되니까 그 40억 그루가 거의 다 사라졌어. 수십 년 만에 동부숲에서 미국 밤나무가 사실상 멸종해버린 거야. 저는 갈퀴를 땅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40억 그루가 수십 년 만에 사라졌다. 그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그 밤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가을마다 산에 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떨어졌다고. 사람도 먹고 돼지도 먹이고 그 밤을 내다 팔아서 자식들 학비도 됐다더군. 산골마을 전체가 그 밤으로 먹고 살았어. 크리스마스 때 길거리에서 밤구워 파는 노래 있잖아. 그게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 진짜 그랬던 거야? 도시 길무퉁이마다 밤 굽는 화로가 있었다고. 저는 멍하니 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풍경이 한때는 이 땅의 진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람쥐밥이라 부르며 코웃음 쳤던 그 열매가요. 그런데 병이 휩쓸고 지나간 뒤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야. 밤이 음식이었다는 걸. 밤나무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걸. 나무가 사라지니까 그 기억도 같이 사라진 거지. 지금 사람들한테 밤은 그냥 다람쥐밥이야. 마트에서 비싸게 파는 수입품이거나. 톰은 거기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서글픈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거릿,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자네 며느리가 그 밤을 줍는 걸 보고 나는 부끄러웠어. 우리는 그 나무를 다 잊고도 그 가치를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젊은 사람은 길에 떨어진 밤 한 알도 귀한 줄 알고 죽더란 말이지. 우리가 잃어버린 걸 저 사람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붙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사흘 동안 며느리를 창피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동안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톰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움직일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발밑을 내려다보니 마당 구석에도 어디선가 굴러온 밤송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도 보지 못했던 거겠죠? 제 눈의 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레 그 밤송이를 발끝으로 굴려봤습니다.
벌어진 가시 틈으로 갈색 알맹이가 윤기 있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음식의 가치를 평가해온 제가 정작 제 발밑에 떨어진 이 작은 보물 하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찬장 맨 구석을 뒤졌습니다. 지윤이가 처음 왔을 때 건넨 작은 유리병을 찾기 위해서였죠. 먼지가 살짝 앉은 그 병을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갈색 알맹이들이 투명한 시럽 속에 보석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뚜껑을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제 부엌을 지배해온 그 단단한 기준이 그날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뚜껑을 열지 못하고 다시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맨 구석이 아니라 손이 닿는 앞쪽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제 부엌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날 톰이 들려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며칠 동안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미국 밤나무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30년 영양교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을 67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톰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제는 더 놀라웠습니다. 미국 밤나무는 정말로 동부숲의 왕이었습니다. 메인주에서 남쪽 미시시피까지 그 광활한 동부 화렵수림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던 나무였죠. 학자들의 추정으로 그 수가 무려 40억 그루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팔레치아 산맥 일부 지역에서는 화렵수 4그루 중 한 그루가 바로 이 밤나무였다고 해요. 그 나무는 단순히 숫자만 많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곧게 자란 줄기는 가지 하나 없이 15m 넘게 뻗었고 다 자라면 키가 30m, 줄기둘레가 어른 키만큼 굵어졌습니다. 목재로도 최고였죠. 잘 썩지 않아서 집을 짓고 울타리를 세우고 가구를 만드는데 두루 쓰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그 거대한 나무들이 일제히 밤을 쏟아냈습니다. 산비티탈이 온통 밤으로 뒤덮였다고 해요. 야생동물도, 농가의 돼지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 밤으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 아시아에서 들여온 밤나무에 곰팡이병이 묻어들어왔습니다. 줄기 마른 병이었죠. 미국 밤나무는 그 병에 전혀 저항력이 없었습니다. 곰팡이가 나무 껍질의 상처로 파고들어 줄기를 빙 둘러감싸며 안에서부터 말려 죽였습니다. 한번 병이 든 나무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병은 바람을 타고 새의 발에 묻어 빗물에 실려 동부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시작된 병은 1950년대가 되기 전에 거의 모든 미국 밤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40억 그루가 채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동부숲에서 사라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림 재앙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저는 평생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살아온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죽지 않아서 지금도 구루터기에서 가느다란 싹이 돋아나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싹들은 어른 나무가 되어 밤을 맺기도 전에 다시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자들이 병에 강한 미국 밤나무를 되살리려고 수십 년째 애쓰고 있다더군요. 밀에서 가져온 유전자를 넣은 새 품종을 만들거나 아시아 밤나무와 조배시키거나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났을 때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밤나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잊힌 가치를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작은 며느리가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다시 일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사흘 동안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본 그 장면이 사실은 잊힌 보물을 되찾는 순간이었다는 걸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어요. 고소하면서도 은은하게 단 따뜻한 냄새. 그게 부엌 쪽에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지윤이가 있었어요. 며칠 전 산책로에서 주워온 그 밤들을 작은 냄비에 넣고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선 그 아이의 옆모습이 어쩐지 진지해 보였습니다. 지윤, 뭐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 지윤이가 돌아봤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밤주기예요, 어머니. 한국에서는 몸이 약하거나 입맛 없을 때 자주 먹어요. 어머니,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흠칫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톰의 이야기 때문에 뒤척인 걸 이 아이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없이 지켜보던 며느리가 길바닥에서 주운 밤으로 시어머니 아침을 끓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식탁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미심쩍었어요. 흙바닥에 떨어졌던 밤으로 끓인 죽이라니. 제 30년 위생 기준이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제 코를 자꾸만 끌어당겼습니다. 지윤이가 밤죽을 만드는 방식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요리와도 달랐습니다. 먼저 삶은 밤을 일일이 반으로 갈라 작은 숟가락으로 속살을 파냈어요. 그 노란 속살을 채에 곱게 내려서 마치 고운 가루처럼 만들더군요. 그러고는 미리 불려둔 쌀을 곱게 갈아 밤과 함께 약한 불에 천천히 저으며 끓였습니다. 어찌나 오래 졌던지 저는 보다 못해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저어야 하니? 네, 어머니.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이게 정성이라고 해요. 약한 불에 오래, 천천히. 약한 불에 오래, 천천히.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제 부엌의 철칙은 정반대였거든요. 센 불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30년 동안 저는 한 끼라도 더 빨리,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며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천천히 정성을 들인다는 개념 자체가 제게는 낯설고 비효율적인 것이었어요. 마침내 밤죽이 완성됐습니다. 지은이는 그 노르스름한 죽을 하얀 그릇에 정성스레 담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렸습니다. 설탕은 안 넣니? 제가 물었습니다. 죽이라면 당연히 단맛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디저트는 늘 설탕 범벅이니까요. 안 넣어요. 밤 자체가 달거든요. 설탕 넣으면 밥맛을 가려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저 며느리 성의를 봐서 한 입만 떠먹고 말 생각이었어요. 흙 묻은 방, 위생 걱정, 그런 것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숟갈을 입에 넣은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우선 그 부드러움이 놀라웠습니다. 혀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는데 거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맛,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데 깊고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먹어온 그 어떤 단맛과도 달랐어요. 사탕수수의 날카로운 단맛이 아니라 흙과 햇볕이 만들어낸 따뜻하고 둥근 단맛이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코끝으로 올라오고 목으로 넘어갈 때는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까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작은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가지 음식을 맛보고 평가해온 저였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평생 알던 죽이라곤 통조림을 데운 호박수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가루를 물에 탄 분말수프. 빠르고 싸고 영양가는 따지면서도 맛은 늘 뒷전이었던 그런 음식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습니다. 재료라곤 밤과 쌀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이 전부인데 말이죠. 지은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산책로에서 주운 밤으로 만든 거니? 네, 어머니. 깨끗이 씻고 삶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밤이라 아주 싱싱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마트에서 파는 밤보다 산에서 갓 주운 밤을 더 쳐줘요. 훨씬 달고 고소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 숟갈을 떴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음미하면서 입안에서 밤의 향이 한층 더 깊게 퍼졌습니다. 그러자 문득 어제 읽었던 그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100년 전 이 땅을 뒤덮었던 40억 그루의 밤나무, 가을마다 산비탈을 가득 채웠다던 그 밤들, 산골 마을 사람들이 그 밤으로 겨울을 났다던 이야기,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게 어쩌면 바로 이런 맛이 아니었을까요? 노래 속에서 모닥불에 구워지던 그 밤이 사실은 이렇게 깊고 따뜻한 단맛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지 나무 40억 그루가 아니라 이 맛 자체였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30년 영양교사 인생에서 누가 만들어준 음식을 그렇게 남김없이, 그것도 한 그릇 더 청해가며 먹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지윤아, 밤으로 만드는 음식이 죽 말고도 또 있니? 지윤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이후 제가 먼저 음식에 대해 물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많아요, 어머니. 정말 많아요. 밤밥도 있고 밤조림도 있고 그리고 보니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며칠 걸리긴 하는데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며칠.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며칠이 걸린다니. 제 부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며칠씩이나 걸린다고? 네. 천천히 정성을 들여야 하거든요. 어머니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가 만든다는 그 음식이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효율과 가격만 따져온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다른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며칠이라는 시간을 들일 만한 걸까? 그 시간 속에 무엇이 담기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제가 평생 가져온 음식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그 광경을요. 그날 오후 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마음으로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가을이면 늘 한 구석에 놓여있던 제가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던 그 밤 코너 말입니다. 그곳에 작은 망에 담긴 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본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줌 남짓한 양에 $7가 조금 안 됐습니다. 라벨에는 이탈리아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지구 반바퀴를 건너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격표를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산책로에서 공짜로 주워온 밤 한 바구니. 그 바구니에는 적어도 이 망의 5배, 6배는 되는 밤이 들어있었어요. 마트 가격으로 환산하면 $40, $50치는 좋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발로 밟고 지나다녔던 거죠. 다람쥐밥이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그 비싼 이탈리아산 밤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지 않았어요. 우리 집 부엌에는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성이 담긴 밤들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30년 영양교사 인생을 천천히 되짚어봤습니다. 저는 늘 음식의 값을 매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식재료는 얼마인가? 이 한 끼에 얼마가 드는가? 영양가 대비 가격이 적정한가? 그게 제 직업이자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제 발밑에 떨어진 가장 귀한 것의 값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매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이라고, 쓰레기라고만 여겼던 거죠. 그날 저녁 데이비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서 아들에게 낮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트에서 본 $7짜리 이탈리아 밤 이야기래요. 데이비드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지윤이 친정이 있는 충청남도 공주랑 부여 쪽이 한국에서 밤으로 유명한 동네래요. 특히 부여밤이 전국에서 알아준다더라고요. 한국이 밤 생산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래요. 중국 다음으로 많이 난다던가.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밤 생산국이라니. 제가 다람쥐밥이라 무시했던 그 밤이 어떤 나라에서는 자랑스러운 특산품이고 온 국민이 즐겨 먹는 음식이며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어엿한 산업이었던 겁니다. 지윤이가 그러는데 어릴 때 가을마다 온 가족이 산에 올라가서 밤을 주웠대요. 할머니, 엄마, 형제들 다 같이요. 주운 밤으로 밤밥도 해먹고 죽도 끓이고 명절엔 그걸로 한과도 만들고 그게 그 동네 가을 풍경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지윤이가 여기 와서 산책로에 떨어진 밤을 봤을 때 어땠겠어요? 고향 생각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칠 전 산책로에서 봤던 지윤이의 촉촉했던 눈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리움이었구나. 길바닥에 떨어진 밤 한 알이 그 아이에게는 고향이고 가족이고 어린 시절 전부였던 거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동네 창피하다며 화부터 냈던 거죠.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부엌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찬장에서 꺼내두었던 그 유리병을 다시 손에 들었어요. 지윤이가 한국에서 가져온 보니밤이라는 그 조림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병 안에서 진하고 달콤한 향이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작은 숟가락으로 갈색 알맹이 하나를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일렁였습니다. 겉은 부드럽게 졸여졌는데 속은 촉촉하게 살아있고 그 깊은 단맛 속에 밤 특유의 고소함이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밤죽과는 또 다른 한층 농밀하고 귀한 맛이었어요. 저는 그 작은 밤 하나를 입안에서 천천히 구리며 이게 며칠에 걸쳐 만든 음식이라던 며느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하나 속에 대체 얼마만큼의 시간과 손길이 들어간 걸까? 그 시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정말로 두 눈으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병뚜껑을 닫으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병을 쓰레기처럼 찬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안에 담긴 한 알 한 알이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그 변화의 속도가 스스로도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지은이는 약속대로 보니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칠에 걸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제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한마디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주 동안 저는 며느리를 대하는 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부엌 일을 거들겠다고 하면 손살에부터 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먼저 옆에 다가가 지은이가 무얼 하는지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 아이가 밤을 다루는 손길 하나하나에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하루는 지은이가 저녁으로 밤밥을 지었습니다. 쌀 위에 껍질 깐 밤을 통째로 올려 함께 짓는 밥이었죠. 밥솥 뚜껑을 열자 김과 함께 고소한 밤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노란 밤알이 하얀 쌀밥 사이사이에 박힌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는 그 밥을 한술 떠먹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밥알 사이에서 씹히는 밤이 폭신하고 달콤해서 반찬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 거니? 제가 묻자 지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을이면 거의 매일 먹었어요. 밤이 워낙 흔했으니까요. 저희 동네에선 밤이 귀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밤이 이렇게 비싸고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아무도 안 거들떠보고 신기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밤인데 한쪽에서는 일상의 풍요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7달러짜리 사치품이거나 다람쥐 밥이었던 거죠. 음식의 가치라는 게 이렇게 사람과 문화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67이 되어서야 며느리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저 산을 가득 메웠을 밤나무 숲을 상상해봤어요. 가을바람에 후드득 떨어지던 수십억 개의 밤알들. 그 풍요 속에서 살았을 옛사람들. 그 모든 것이 병 하나로 사라지고 그 맛과 기억마저 잊힌 이 땅에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온 며느리 덕분에 그 잊힌 맛을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저는 다음 주에 시작될 그 보니밤 작업이 더더욱 기다려졌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이 음식 하나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그 정성의 시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지윤이는 시장 바구니 가득 밤을 사왔습니다. 산책로에서 주운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렇게 모인 밤이 부엌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많은 밤으로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어머니, 오늘부터 보니밥 만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보면서 도와주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평생 가장 놀라운 음식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지윤이는 먼저 밤을 뜨거운 물에 담가 반나절을 불렸습니다. 그래야 딱딱한 겉껍질이 쉽게 벗겨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밤에는 껍질이 두 겹이 있습니다. 단단한 겉껍질과 그 안에 얇게 붙은 속껍질이요. 한국에서는 그 속껍질을 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윤이는 겉껍질만 칼로 조심조심 벗겨내고 그 얇은 속껍질은 한 겹도 다치지 않게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다. 이 속껍질을 왜 안 벗겨내니? 먹을 때 질기지 않아? 제가 묻자 지윤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 속껍질째로 조려야 보니밤이에요, 어머니. 속껍질이 밤을 감싸서 알이 부서지지 않게 잡아주고 조리는 동안 향도 더 깊어져요. 그리고 다 조리고 나면 이 껍질이 부드러워져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겉껍질 벗기다가 속껍질에 칼이 닿으면 그 밤은 못 써요. 저는 그 손놀림을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칼끝이 종이 한 장 두께를 다투며 움직였습니다. 밤알 하나를 다듬는데 꼬박 1분, 2분이 걸렸어요. 식탁 위에 그 산더미 같은 밤을 한 알 한 알 전부 그렇게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윤이의 손끝이 밤물로 까맣게 물들었지만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짜증내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점점 묵직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빠른 게 미덕인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1분이라도 단축하려고 머리를 굴렸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는 누군가 밤 한 알에 1분씩 기꺼이 그 시간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효율의 정반대편에 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겉껍질을 다 벗긴 밤은 장털과 심지를 이쑤시개로 일일이 제거한 뒤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다시 담갔습니다. 떨은 맛을 빼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음식은 아직 한 입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루가 다 간 거죠. 둘째 날, 지윤이는 그 밤을 약한 불에 삶아 떫은 물을 따라내고 다시 맑은 물에 헹궜습니다. 이 과정을 2~3번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설탕을 넣었습니다. 밥무게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이었어요. 그 달큰한 시럽 속에서 밤은 다시 약한 불에 천천히 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니? 제가 묻자 지윤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 번에 다 졸이면 안 돼요. 졸이다가 식히고 또 졸이다가 식히고 그래야 단맛이 밤속까지 천천히 스며들어요. 급하게 센 불로 졸이면 겉만 달고 속은 안 배요.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해요. 며칠에 걸쳐 졸이고 식히기를 반복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거든요. 오래전 제가 젊었을 적에 어느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디저트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마롱 글라세라는 거였어요. 밤을 설탕에 절인 프랑스의 귀한 디저트였죠. 작은 알맹이 하나에 어찌나 비싼 값을 매기던지
저는 그때 속으로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납니다. 밤 따위를 이렇게 비싸게 받다니 하고요. 그런데 그 마론글라세를 만드는 법이 지금 제 눈앞에서 지윤이가 하는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며칠에 걸쳐 설탕 시럽에 졸이고 식히기를 반복하면서 단맛을 밤속까지 천천히 배게 하는 것.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고급 디저트로 떠받드는 그 방식을 한국의 며느리는 집 부엌에서 정성껏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람쥐밥이라 부르며 코웃음 쳤던 그 밤. 동네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다니던 그 밤. 그게 바로 프랑스 최고급 식당에서 보석처럼 다뤄지는 마론글라세와 똑같은 재료였던 겁니다. 같은 밤이었어요. 단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어떤 정성과 시간이 더해지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보물이 되기도 했던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아이들한테 영양을 가르쳤는데 정작 가장 귀한 하나를 다람쥐밥이라고 불렀구나. 지윤이가 조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영양교사라는 제 자부심이 그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의 값을 매기는 전문가였는데 정작 제 발밑에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까막눈이었던 거죠. 지은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선 밤나무가 다 사라져서 밤을 음식으로 보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음식 많은걸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컥했습니다. 제 무지를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는 그 마음씨라니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옆에 바짝 다가 앉아 밤 다듬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속껍질을 몇 번이나 다쳤지만 지훈이는 괜찮다며 웃어주었어요. 까맣게 물들 손끝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효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조리고 식히기를 반복하던 사흘째 저녁, 마침내 보니밤이 완성됐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색 밤알들이 투명한 시럽 속에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지윤이가 그중 하나를 작은 접시에 담아 제게 내밀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 첫 번째는 어머니 거예요. 저는 그 밤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어요. 겉껍질째 졸여진 그 밤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으스러지며 깊고 진한 단맛을 토해냈습니다. 사흘 동안 조리고 식히기를 반복하며 속까지 스며든 그 단맛은 어떤 디저트와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속껍질의 은은한 향이 마지막까지 입안에 감싸고 돌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를 다 삼키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메었거든요. 마트에서 7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아니,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맛이었어요. 거기엔 사흘이라는 시간과 한 알 한 알에 바친 며느리의 손길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음식의 값을 매길 때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정성이라는 값이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값, 마음이라는 값. 그건 영양 성분표에도 가격표에도 적혀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음식에서 가장 귀한 값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며느리가 길바닥에 떨어진 밤 한 알로 제 30년 인생을 통째로 다시 쓰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며느리의 손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음식에 담아온 마음의 무게를 저는 비로소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보니밤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흘이나 들여 만든 이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에게 부탁해 함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알아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그 프랑스 마론글라세는 유럽에서는 정말로 귀족의 디저트로 통한다더군요. 하나하나를 며칠에 걸쳐 시럽에 졸여 만드는데 워낙 손이 많이 가고 깨지기 쉬워서 완벽한 모양으로 완성되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알맹이 하나가 초콜릿보다도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유럽의 고급 상점마다 그 마론글라세가 보석처럼 진열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디저트의 핵심 재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제가 다람쥐밥이라 부르던 그것 말이죠. 만드는 방식도 지윤이가 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떨은 맛을 빼고 속살이 부서지지 않게 다루고 며칠에 걸쳐 단맛을 천천히 배게 하는 것. 동양과 서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밤이라는 귀한 재료를 다루는 마음만은 똑같았던 겁니다. 천천히,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같은 재료를 두고 누군가는 보석으로 빚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발로 밟고 지나갔던 거죠. 그 차이를 만든 건 재료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거기에 쏟는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울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찾아준 자료에 따르면 지윤이의 친정이 있는 충청남도 일대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밤산지라는 거였어요. 특히 부여와 공주 그 일대에서 한국밤의 상당 부분이 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로 보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밤을 많이 생산하는 손꼽히는 나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윤이가 산책로에서 밤을 주울 때 그 아이의 눈가가 왜 그렇게 촉촉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거든요.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 하늘에는 부여의 산비탈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밤을 줍던 어린 지윤이가 가을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밤을 까던 그 풍경 전부가 담겨 있었던 거죠. 밤은 그 아이에게 음식이기 이전에 고향이자 가족이었던 겁니다. 지윤이는 완성된 보닛밤을 깨끗한 유리병 몇 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지금 먹어도 맛있지만 두세 달 더 숙성시키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가을에 만들어두고 크리스마스 즈음에 꺼내 먹는 집이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는 음식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는 음식.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좋던지요. 제가 평생 다뤄온 음식은 신선할 때 빨리 먹어치워야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 밤은 정반대였어요. 기다림이 맛을 깊게 만드는 음식이라니 마치 사람 사이의 정 같았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그런 것 말이죠. 저는 그날 지윤이가 채워준 유리병 하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산책로 흙바닥에 굴러다니던 밤이 지금은 제 손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람쥐밥이었던 것이 다른 누군가의 손끝에서 이렇게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사흘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는 데이비드와 지은이를 앞에 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너한테 사과할 게 있다. 산책로에서 처음 네가 밤 줍는 걸 봤을 때 어머니가 화를 내더니 분명 창피하다고.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너가 아니라 어머니였어. 30년이나 음식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제 발밑의 보물을 못 알아봤으니까. 미안하다 정말로. 지윤이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요,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 많이 외로웠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음식도 다 낯설고.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만든 밤죽을 그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이렇게 사흘 동안 옆에서 같이 밤도 까주시고 저 이제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저는 그 말에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탁 위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밤하늘이 이어준 마음이었습니다. 국경도 세대도 언어도 다른 우리를 작은 밤 하늘이 이렇게 따뜻하게 묶어줘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리 집 부엌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지윤이가 나란히 서서 함께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됐어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그 부엌의 문을 저는 작은 밤 하나 덕분에 마침내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그 사흘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음식 만드는 일에 대한 제 오랜 생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일종의 작업으로만 여겼어요. 재료를 넣고 불을 켜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작업이요. 빠를수록 좋고 손이 덜 갈수록 효율적인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윤이가 밤을 다루는 모습은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마음을 담는 행위였어요. 칼끝으로 속껍질을 살리려 애쓰는 그 조심스러움, 조리고 식히기를 반복하며 단맛이 배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 하나 하나를 마치 아기 다루듯 하는 그 손길, 거기엔 먹을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30년 동안 급식실에서 아이들에게 차려준 수많은 식판이 떠올랐습니다. 영양가는 따졌지만 과연 마음을 담았던가? 빨리, 효율적으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차려내는 데만 급급했던 건 아닐까? 그 식판을 받아든 아이들이 음식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 부끄러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지윤이가 보닛밤을 조리는 동안 부엌에는 달콤한 향이 며칠 내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그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들었어요. 데이비드는 퇴근하고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코를 킁킁대며 오늘도 좋은 냄새 나네 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집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성의 향기로 가득 찬 거죠. 마지막 날 저녁, 모든 작업이 끝나고 부엌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윤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힘들지 않니? 한국에선 다들 이렇게 만들어 먹어? 지윤이는 행주로 식탁을 닦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어머니,
힘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음식에 들인 시간만큼 사랑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귀한 사람한테 줄 음식일수록 시간을 더 드리는 거래요. 저는 어머니가 귀하니까 사흘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저는 그 말에 가만히 행주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음식에 들인 시간만큼 사랑이 들어간다. 그 한마디가 제 30년 영양교사 인생이 끝내 배우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67이 되어서야 머나먼 한국에서 온 작은 며느리에게 배운 겁니다. 보닛밤을 다 만들고 나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려 창문을 두드리던 밤이었죠. 데이비드는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고 집에는 저와 지윤이 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만든 보니밤을 작은 접시에 덜어놓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지윤이의 표정이 조금 아련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윤아, 한국 친정 생각 많이 나지? 그러자 지윤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충청남도 부여예요. 환이 많은 시골이었어요. 가을이 되면요, 새벽같이 할머니가 저를 깨우셨어요. 밤 주우러 가자고. 아직 어둑어둑한데 할머니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면 밤송이가 밤새 후드득 떨어져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 줍느냐가 중요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밤을 가져가니까요. 지윤이의 목소리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산비탈에 쪼그려 앉아 밤을 줍는 거예요. 손이 시려도 가시에 찔려도 좋았어요. 바구니가 점점 차오르는 게 그렇게 뿌듯했거든요. 집에 와서는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밤을 깠어요. 할머니가 칼로 겉껍질 까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속껍질 다치면 안 된다고 천천히 하시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여의 산비탈, 새벽 안개, 할머니의 거친 손, 마루에 둘러앉은 가족.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풍경이 마치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깜밤으로 할머니가 보니밤을 만드셨어요. 며칠씩 걸렸죠. 조리고 식히고 조리고 식히고 다 만들면 항아리에 담아서 광에 두셨어요. 그러다 겨울에 눈 오는 날 식구들 다 모이면 그 항아리를 여는 거예요. 그 달콤한 밤 하나씩 입에 물고 그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지윤이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어머니.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보니밤을 만들어요. 밤을 까고 있으면 옆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 밤 하나엔요, 우리 할머니랑 우리 엄마랑 그리고 제 시간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만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찻잔을 쥔 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이 밤 하나엔 우리 할머니랑 우리 엄마랑 제 시간이 다 들어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산책로에서 다람쥐밥이라고 부르며 화를 냈던 그 밤. 지윤이에게 그건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돌아가신 할머니였고 멀리 있는 엄마였고 그 아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었어요. 제가 발로 차버리라고 했던 그것이요.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제 지난 30년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늘 음식을 효율과 가격으로만 봐왔습니다. 영양가 있는가? 안전한가? 돈값을 하는가? 그 세 가지 질문이 제 전부였죠. 그런데 그 질문들 속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어요. 이 음식에 누구의 마음이 담겼는가? 이 한 그릇에 어떤 시간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가?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대공황을 겪으며 음식 한 톨도 허투루 하지 않으셨던 분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절약 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는 살림에도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던 그 마음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에게서 절약만 배우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놓쳐버렸던 겁니다. 음식을 차갑게 계산하는 법만 익히고 따뜻하게 담는 법은 잊어버린 거죠. 30년 동안 제 급식실을 거쳐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판을 차려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마음을 차려준 적이 있었던가?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정해진 예산으로 찍어내듯 내보낸 건 아니었을까? 만약 제가 지윤이처럼 음식에 마음을 담는 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그 아이들의 점심이 조금은 더 따뜻했을 텐데.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보니밤 하나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윤기 흐르는 그 작은 알맹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흘의 시간, 며느리의 손길, 그리고 부여의 산비탈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이 작은 것 안에 그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입에 넣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지은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귀한 걸 가르쳐줘서. 어머니는 30년 동안 음식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몰랐어. 음식엔 마음이 담긴다는 걸. 그걸 네가 가르쳐줬구나. 지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 혼자 밤 까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만들어줘야 하나, 누가 알아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제가 다시 누군가한테 정성을 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밥물이 배어 거칠어진 그 작은 손을요. 우리는 빗소리가 가득한 거실에서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밤 하나리, 국경과 세대를 넘어 두 여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톰의 이야기에 뒤척이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부끄러움과 혼란으로 잠 못 이뤘다면 그날은 가슴 가득 차오르는 따뜻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67이나 먹은 늙은이가 머나먼 나라에서 온 젊은 며느리에게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될 줄이야. 그것도 길바닥에 떨어진 밤 하늘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귀한 이야기를, 이 따뜻한 맛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그날, 저는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영양교사 마거릿 코알스키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음식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보이기로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부쩍 옛 생각에 자주 잠겼습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음식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질게 굴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급식실에서 반찬을 더 달라는 아이를 주정대로라며 돌려보냈던 일, 남은 음식을 싸가고 싶어하는 동료에게 위생을 들먹이며 안 된다고 했던 일, 그때마다 저는 옳다고 믿었습니다. 원칙이고 효율이라고요. 그런데 그 원칙 뒤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따뜻함을 밀어냈던 걸까요? 지윤이가 들려준 부여의 새벽 산길 이야기는 그 뒤로도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둑한 새벽에 할머니 손을 잡고 산을 오르던 어린 며느리, 가시에 찔려가며 밤을 죽던 그 작은 손.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함께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묽은 수프 한 그릇에도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지윤이와 함께 부엌에서 밤을 다듬다가 제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아, 어머니가 어릴 때 말이다. 우리 엄마가 겨울이면 항상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셨어. 별거 아닌 그냥 감자랑 양파 넣은 묽은 수프였는데 그땐 그게 너무 흔해서 고마운 줄도 몰랐거든. 그런데 네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엄마 수프가 자꾸 생각나는구나. 그것도 사랑이었는데. 지윤이는 빙긋 웃으며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그 수프 저한테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엄마가 만드셨던 것처럼요. 저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어머니의 손맛을 궁금해하다니.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추억을 음식으로 나누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의 감자수프와 지윤이 할머니의 보니밤이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부엌에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할머니의 사랑이 손녀와 며느리를 통해 한 식탁에 모이는 셈이었죠. 저는 그제야 진짜 깨달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그 끈을 영양 성분이라는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며 살았던 거죠. 이제는 그 끈을 다시 이어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리고 제가 미처 마음을 담아주지 못했던 그 옛날 아이들과도요. 그 무렵 톰 아저씨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라 작은 묘목 화분 하나를 들고서요. 저는 의아해서 그게 뭐냐고 물었죠. 미국 밤나무 묘목이야? 병에 강하게 개량한 거라더군. 멀리 떨어진 농원에서 어렵게 구했어. 마거리, 자네 며느리 보면서 내가 결심했거든. 잊힌 걸 그냥 잊힌 채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한 그루라도 다시 심어보려고. 저는 그 작은 묘목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0년 전 이 땅을 뒤덮었던 40억 그루의 후예가 톰의 거친 손에 담겨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거죠. 지윤이가 그 화분을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톰 할아버지, 이 나무가 자라서 밤이 열리면 제가 보니밤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이에요. 톰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마당 한쪽에 그 작은 묘목을 함께 심었습니다. 흙을 다지는 톰의 손,
물을 주는 지윤이의 손, 그리고 그 옆에 선 저. 차가운 가을 흙을 만지는 손끝이 시렸지만 가슴만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작은 나무를 심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지 나무 40억 그루가 아니라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머나먼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길바닥에 밤 하나를 줍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준 거라고요. 묘목에 물을 다 주고 나서 지윤이가 흙 묻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 나무가 다 자라려면 오래 걸릴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나 돼야 밤이 열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 건 원래 천천히 오는 거니까요. 보닛밤처럼요. 좋은 건 원래 천천히 온다.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평생 빠른 것만 쫓으며 살아온 제게 그 한마디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감사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펜실베이니아의 우리 집 마당에는 아침부터 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친척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톰 아저씨 가족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집 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황금빛으로 구워진 칠면조가 놓였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날 우리 식탁에는 한 번도 오른 적 없던 음식들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밤죽, 노란 밤알이 박힌 밤밥, 그리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보니밤 한 접시였어요. 손님들은 그 낯선 음식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이게 뭐예요? 하고 묻기도 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급식실에서 수백 명 아이들 앞에 섰던 저였지만 그날처럼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식탁에 특별한 음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윤이가 만든 한국 밤 요리예요. 이 밤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동네 뒷산 산책로에서 주운 겁니다. 우리가 다람쥐밥이라고 부르며 발로 밟고 다니던 그 밤이요. 여기저기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30년간 영양교사였습니다. 음식이라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제가 평생 쓰레기로 여겼던 밤으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톰, 자네가 해준 그 이야기도 사람들한테 들려주게. 톰 아저씨가 천천히 일어나 100년 전 이 땅을 뒤덮었던 40억 그루의 밤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줄기 마른 병으로 그 거대한 숲이 사라진 이야기, 그리고 그 가치마저 잊고 살았던 우리 이야기를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숙연해진 얼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살아온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대부분 처음 듣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밤을 하나씩 입에 넣은 순간 식탁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그 길바다 밤이라고?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데이비드의 사촌은 밤죽을 2그릇이나 비웠고 톰 아저씨의 부인은 보니밤 만드는 법을 꼭 배우고 싶다며 지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윤이는 수줍게 웃으며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더듬거렸지만 그 누구도 개의치 않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외롭게 마당이나 쓸던 그 아이가 그날은 우리 집 추수감사절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가득 차오르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일은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코알스킨의 한국 며느리가 길에서 주운 밤으로 기막힌 음식을 만들더라는 소문이요. 그 뒤로 가을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산책로의 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됐습니다. 너도 나도 바구니를 들고 나와 밤을 줍기 시작했어요. 지윤이는 이웃들에게 밤죽과 보니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 부엌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작은 요리 교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톰 아저씨가 시작한 밤나무 심기는 어느새 마을 전체의 작은 운동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병에 강한 미국 밤나무 묘목을 구해다 마당과 뒷산에 심기 시작했어요. 100년 전 사라졌던 그 나무를 다시 이 땅에 불러오기 위해서요. 그날의 추수감사절이 끝나갈 무렵 데이비드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솔직히 저 지윤이 데려오면서 엄마가 잘 받아주실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엄마 성격에 한국 음식 같은 거 절대 안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지윤이 음식을 자랑해 주시니까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건너편에서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지윤이를 바라봤어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두 손으로 작은 유리병을 꼭 안고 조심스레 내미던 그 아이. 제가 찬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그 보니밤 한 병이 결국 우리 가족 전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묶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유리병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윤이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이제는 거의 비어버린 그 병을요. 마지막 남은 밤 하나를 지윤이와 반으로 나눠 먹으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내년 가을엔 우리 둘이 부여에 한번 가보자. 내 어머니도 뵙고 내 할머니 산소에도 인사드리고 그 산비탈에서 너랑 같이 밤도 죽고 싶구나. 지윤이의 눈이 다시 한번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빈 유리병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태평양 건너 부여의 산까지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운동에는 동네 초등학교까지 동참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바로 그 학교예요. 후배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화단에 밤나무 묘목을 심고 가을이면 직접 주운 밤으로 간식을 만드는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처 마음을 담아주지 못했던 그 시판 위에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주운 밤과 정성을 들이는 법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부엌 창가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끝내 하지 못했던 일을 작은 며느리의 밤 한 바구니가 대신 이뤄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집 마당의 그 작은 묘목은 제 키만큼 자랐습니다. 아직 밤이 열리려면 한참 멀었지만 저는 매일 아침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열리는 날 지윤이와 제가 나란히 앉아 그 밤을 까게 될 날을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 며느리의 작은 바구니가 한 동네의 잊힌 역사를 깨우고 사라진 나무를 다시 불러왔으니까요. 저는 평생 음식을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단 두 가지로만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음식에는 세 번째 자리가 있다는 거요. 바로 마음과 추억과 사랑이 담기는 자리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람쥐밥인 것이 다른 누군가의 손끝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되고 고향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됩니다. 가치라는 건 물건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죠. 저는 67이 되어서야 머나먼 한국에서 온 작은 며느리에게 그 진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엌에서 지윤이와 나란히 서서 밤을 깝니다. 천천히 천천히 칼끝으로 속껍질을 살려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효율로는 결코 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발밑에도 어쩌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보물이 굴러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람쥐밥이라 여겼던 그 작은 것 속에 누군가의 평생이 담겨 있을지도요. 부디 그것을 알아보는 따뜻한 눈을 우리 모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